면역이라 그러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면역이 높다, 면역이 낮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면역이라는 게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가 이 면역인데 오늘 강의가 여러분한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 이제 그 핵심적인 것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요 강의했던 내용은 제가 요 장표를 어, 카톡방에다 나중에 올려드리거든요. 제 강의했던 내용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별도로 이거를 뭐 사진 찍는다든지 또는 뭐 필기하기 위해서 열심히 필기한다든지 뭐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꼭 필요한 것만 메모해 놨다가 나중에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면역이라는 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외부에서 침투하는 이 병을 일으키는 균을 방어하기 위한 시스템. 음, 요걸 이제 우리가 면역이라 그런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면역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선천 면역이고, 하나 후천 면역이에요. 이제 선천 면역이라는 건 뭐냐면, 엄마한테서 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갖고 태어나는 면역을 이제 선천 면역이라고 그러고요. 후천 면역은 태어나서, 어, 태어나서 얻게 되는 면역을 우리가 후천 면역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자, 선천 면역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무슨 다시 외부 방어 면역하고 내부 방어 면역하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 몸 속에 이제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이 침투를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이 선천 면역이 일차적인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후천 면역은 좀 늦게 작동을 해요. 근데 이제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선천 면역은 외부 방어 면역과 내부 방어 면역으로 이제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외부 방어 면역은 뭐냐면은 세균의 침투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래라든지 콧물이라든지 또는 위에 이제 위 점막이라든지 또는 피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우리 몸을 침투해 들어오려고 하는 세균을 막는 그런 작용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얘네들은 이제 국경 수비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런 게 이제 외부 방어 면역이고 내부 방어 면역은 일단 세균이 침투를 했을 때, 이 외부 방어 면역을 뚫고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내부로 이제 침투를 했을 때, 내부로 침투한 그 세균을 잡아먹는, 그래서 사멸시키는 그런 세포를 얘기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혈구라든지, 그다음 림프구라든지,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내부 방어 면역 세포가 되겠습니다. 자, 후천 면역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태어나서 이제 갖게 되는 면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거냐면은 감염이 됐다든지 또는 예방 주사를 맞았다든지 요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쉽게 얘기하면 백신이죠. 그러니까 예방 주사나 감염에 의해서 요걸 이런 걸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면역 세포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 자, 그래서 이거는 태어나서 우리가 예방 주사를 맞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특정 병원균에 감염이 됐다든지 하게 되면은 우리 몸속에서는 이런 특정균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면역세포가 생겨요. 그래서 선천 면역은 모든 병원균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지만은 모든 병원균에 대해서 대항을 하지만은 이 후천 면역은 특정 병원균에 대해서 대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콜레라 예방 주사를 맞았다. 그러면 그 콜레라 예방 주사를 맞고 만들어지는 면역세포는 콜레라 균이 들어왔을 때만 작동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번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았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그때 생긴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세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면역세포는 코로나균에 대해서만 면역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해서 감기가 예방된다든지 홍역이 예방된다든지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종류별로 뭐 백일에 홍역, 무슨 장티푸스, 뭐 천연두 이렇게 따로따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제게 갑자기 어, 이렇게 따로따로 예방주사를 맞는 이유가 뭐냐면 특정 균에 대해서만 특화된 방어 시스템을 나타나기 때문에 각각의 병원균에 대해서 이렇게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후천면역인데 이 후천면역 감염이나 예방주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특정균에 대해서 면역을 갖게 되는 그 이 면역세포들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 선천면역보다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일단 우리 몸속에 세균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선천면역이 일차적으로 방어를 하는 동안에 2차 면역이 만들어져서 이제 그 2차 면역이 만들어지는 데 시간이 좀 걸려요. 얘네들은 원래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공격을 하지만 2차 면역은 얘네들이 어떤 그 병원균인지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약점이 뭔지 이런 걸 다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면역세포이기 때문에 이 면역세포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어, 며칠 동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며칠 동안은 선천면역이 싸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후천면역이 발동이 되기 시작하면은 순식간에 우리 몸속에 들어가 있는 세균을 잡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병에 걸리게 되면은 며칠 동안 앓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래요. 어. 처음에는 선천 면역이 저항을 하면서 그 막고 있는 동안에 후천 면역이 만들어져서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는 그 특정 세균을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크게 면역은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으로 이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자, 요것도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은 또 이제 또 세분화돼서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선천 면역은 아까 이제 외부 방어 면역하고 내부 방어 면역으로 나뉘어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 외부 방어 면역은 점막이라든지 또는 피부 같은 것처럼 세균이 우리 몸속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준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점막에서 점액질이 분비가 된다죠. 가래라든지 또는 콧물이라든지 이런 점액질이 이제 끈적끈적하게 분비가 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우리 그 기관지 있잖아요. 기관지에서도 점액질이 나오게 되고 또 코 같은 데서도 점액질이 나오게 되고 또 위에서도 점액질이 나오거든요. 이런 점액질이 세균이 들어오게 되면 끈적끈적한 점액질에 끈끈이 풀같이 붙어갖고 못 들어온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옛날에 뭐, 어, 파리를 잡는다든지 이럴 때 이렇게 끈끈이 같은 거 이렇게 묻혀놓으면, 끈끈이 같은 거 놓으면은 파리나 이제 그 쥐 같은 게 그 끈끈이 붙어갖고 못 움직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점액질이 세균을 갖다 끈끈하게 붙여갖고 체외로 이제 가래라든지 또는 이제 콧물 같은 걸 이제 배출하게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외부 방어 면역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 이제 기관지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기관지 이렇게 선모가 여기 좀 털 같은 게 이렇게 나 있잖아요. 여기 이제 선모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요걸 이제 자세히 보기 위해서, 잠깐만요. 이게,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선모 같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쵸? 이게 선모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입이나 코를 통해서, 이제 주로 이제 기관지니까 요건 이제 코를 통해서 들어오겠죠. 코를 통해서, 어, 왜 안 넘어가지? 어, 잠깐만요. 잠깐만 좀 기다려 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그, 선모들이 있는데, 이 선모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그 세균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점액질이 이제 이렇게 차올라와서, 요걸 갖다 다시, 이렇게 그 세균을, 이렇게 점액질이 붙잡아서, 요걸 다시 이제 가래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밖으로 이제 그 배출하면서, 이런 세균들이 우리 몸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거. 요게 이제 외부 방어 면역에서 이제 점액 면역이라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이런 그 점액이 이제 잘 분비가 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 이렇게 세균이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어, 세균이 들어오는데 점액질이 없어요. 그러면은 세균이 쉽게 이 점액질이 없으니까, 끈끈이가 없으니까, 우리 이 1차 방어 면역이 이제 피부세포나 점막을 통해서 우리 몸속으로 쉽게 이제 침투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뭐랑 관계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철에 감기에 잘 걸리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환절기나 겨울철에 감기에 잘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 환절기라든지 또는 겨울철에는 날씨가 건조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점막이 잘 말라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균 침투가 용이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절기라든지 겨울철에 건조한 날씨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감기에 잘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역으로 얘기하자면은 겨울철 같은데 우리가 감기에 잘 걸리지 않으려면은 습도 조절을 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습도 조절을.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은 그 마스크 자체가 세균이 들어오는 걸 막지는 못해요. 마스크가 세균을 걸러내거나 그러지 못하는데 마스크를 쓰게 되면 점막이 마르는 걸 이제 우리가 방지해 줄 수가 있고 또 집에서 이제 우리가 환절기가 돼서 또 난방을 하잖아요. 난방을 하면 또 굉장히 많이 건조해지거든요, 집안이. 음.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그냥 놔둔다는 거죠. 그거를 습도 조절을 안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점막이 마르면서 이제 감기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의 습도는 최소한 55% 정도 이상 이런 정도를 유지시켜 주는 게 가장 이제 감기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 같은 거를 써서 점막이 잘 마르지 않게 한다든지 아니면 NAPC의 미스트 같은 미스트 있잖아요. 그런 미스트를 코 점막이라든지 이런 데 좀 뿌려줘서 건조해지지 않도록 해주면은 우리가 감기에 걸리거나 그런 걸 많이 방지해 줄 수가 있죠. 자,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외부 방어 면역, 요거를 이제 그 동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몸은 여러 형태의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균, 바이러스, 미세먼지와 같은 외부 침입자를 막기 위해 기본적으로 몸의 가장 바깥 부분에서 피부가 방패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호흡기의 점막이나 섬모 등은 침입자를 색출하여 몸 밖으로 배출하는 물리적인 방어를 합니다. 혹시나 음식물과 함께 몸에 들어온 침입자는 침이나 위산이 화학적인 방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동영상이 플레이되고 난 다음에 제 목소리가 일시적으로 좀 작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좀 기다리면 다시 커지니까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액이라든지 위산, 또 침, 콧물에서 나오는 거나 기관지에서 나오는 점막들 이런 것들이 외부 방어 면역이고 또 우리 피부가 약산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피부가 약산성으로 되는 이유도 피부에 세균이 붙었을 때 약산성 하에서는 번식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부에 붙은 이제 그 세균들이 번식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피부도 약산성으로 유지되는 게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부 방어 면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외부 방어 면역은 아까도 얘기 들었지만 점막층이라든지 이런 걸 뚫고 이제 점막이 마른다든지 그래서 이제 우리 점막층을 뚫고 체내로 이제 세균이 침투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 세균을 공격해서 바로 사멸시키는 그런 면역세포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내부 방어 면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그 모양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무과리평이라는 건 뭐냐면 형체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말랑말랑 해갖고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막 그냥 아메바처럼, 모양이 일정하지 않아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백혈구, 우리가 알고 있는 백혈구 같은 게 이 아메바처럼 형태가 없이 마음대로 모양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면역세포를 우리가 무과리평 면역세포라고 그러고요. 자, 여기는 단핵구가 있고 림프구라는 게 있어요. 요거 전부 다 단핵구든지 림프구든지 둘 다, 어, 크게는 백혈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크게는. 근데 이제 이런 단핵구나 림프구에서 나오는 면역세포들은 전부 다 모양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바뀐다는 거예요. 음. 자, 이 모양이 마음대로 바뀌다 보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포 사이를 쉽게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혈액 중에 있다가 우리 피부 쪽 피부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세균이 들어오게 되면은 혈관을 통해서 빠져나와요. 혈관을 통해서 빠져나와서 어, 우리 몸속에 침투한 세균을 잡아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몸이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막 그냥 음, 불규칙하게 모양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무가리평. 음. 자, 그다음에 이제 요게 보면은 자, 요렇게 이제 세포들이 있을 때고 사이에 이렇게 뭐가 막 돌아다니죠. 요거 지금요. 이렇게 막 마음대로 돌아다니죠. 요게 이제 단핵구, 즉 이제 백혈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이제 단핵구라든지 림프구 세포들은 면역세포들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세포와 세포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속에 침투한 세균들을 찾아다닐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요런 것들 이제 암세포 같은 거를 발견하게 되면은 이게 암세포도 이제 공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균이 이렇게 이제 들어왔다. 박테리아가 들어왔다.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박테리아도 잡아먹고, 이런 식으로 모양이 일정하지 않지만, 마음대로 우리 조직과 조직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암세포도 죽이고, 그다음에 몸에 침투한 세균도 죽이고 하는 게 이 무가리평, 단핵구나, 림프구 면역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다음에 과리평이라는 게 있는데, 요건 작은 알갱이처럼 생겨서, 요건 모양이 딱 이렇게 알갱이 모양으로 딱 모양이 이렇게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모양이 막 불규칙한 게 막 마음대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게 아니고, 딱 이렇게 동그란 알갱이처럼 생긴 면역세포를 우리가 과리평 면역세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호산구, 요런 게 호산구, 호염구, 호중구 이렇게 그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주로 이제 호산구라는 거는 기생충, 음, 기생충 같은 거에 대항하는 게 이제 호산구입니다. 이렇게 기생충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지금 이게 이 뭐 개미같이 이렇게 과립형으로 되어 있는 이런 그 면역세포들이 달려들어서 우리 몸속에 들어온 이런 그 기생충들을 사멸시키는 거죠. 이게 호산구라는 면역세포고요. 호중구라는 거는 염증 반응에 작용하는 면역세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염증 반응이 생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뭐 하나하나 다 뭐 역할을 알 필요는 없지만은 병원에서 특히 이제 호염구 수치가 높다, 호중구 수치가 높다, 뭐 호상구 수치가 높다 이렇게 수치가 높다고 할 때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과리평으로 생긴 면역세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서 많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거예요. 호산구하고 호염구 수치예요. 어,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혈액 검사를 했더니 병원에서 호상구 수치가 높다 또는 호염구 수치가 높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무슨 얘기냐? 알러지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산구나 호염구는 알러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염구나 호상구 수치가 높아지면은 알러지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이게 차라리 알레르기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편할 텐데 그렇게 얘기 안 해주고 호상구하고 호염구 수치가 높다. 이렇게 이제 피 검사하면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일반인들이야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런 거로 좀 알아두면 이제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선천 면역 중에서 외부 방어 면역에 대한 동영상을 보셨고요. 이번엔 제가 설명드린 그 내부 방어 면역,
동영상으로 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백혈구로 통칭되는 면역세포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크게 단핵구와 림프구, 과립구가 있다. 단핵구는 크기가 큰 백혈구로 대식세포로 분화한다. 대식세포는 병원체를 잡아먹기도 하고 병원체의 정보를 전달하기도 한다. 면역 기능의 핵심이 되는 백혈구인 림프구에는 T세포, B세포, NK세포 등이 있다. 전체 면역세포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세포 안에 둥글고 잔알갱이가 많아 과립구로 불리는 백혈구에는 호산구, 호염구, 호중구가 있다. 호산구는 기생충이나 특정 감염에 대항하고 호염구는 염증 반응에 작용한다. 두 백혈구는 알레르기와 침식에 관련된 면역 반응들을 조절하기도 한다. 백혈구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호중구는 병원체를 직접 잡아먹는 면역세포다. 감염이나 염증의 초기 단계에 인체의 어느 부위라도 가장 먼저 이동해 병원체들과 싸운다. 이처럼 다양한 면역세포들이 우리 몸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네, 이와 같이 그 내부방어 면역은 과립형 백혈구와 같은 무과립형하고 호중구, 호상구, 호용구와 같은 과립형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후천 면역에 대해서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갖고 태어나는 면역이 아니라 세균의 침투라든지 감염 또는 예방 주사로 인해서 그 침투된 특정한 세균에만 특화된 그런 면역 세포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 특정 세균에만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면역 세포죠. 자, 여기에는 이제 T세포 면역이라는 게 있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 몸속에 들어온 세균이 어떤 세균인가라는 거를 확인을 해서 그 정보를 다른 면역세포한테 전달하는 역할도 해주고, 그러니까 T세포 면역은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뭐 T세포는 어, 뭐 직접 그 세균을 공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균의 정보를 다른 면역세포한테 전달하는 역할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이제 과잉 반응하는 T세포를 진정시켜주는 작용도 하고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작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수지상세포라는 게 있어요. 또 수지상세포라는 게 세균의 정보를 획득을 해서 T세포한테 알려주면 이 T세포가 그 특정 세균의 정보나 또 암세포의 정보를 수집해서 그걸 또 다른 면역세포에 전달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요 T셀, 요게 이제 T세포라는 거죠. T세포가 이제 그 암세포를 발견을 한다. 그럼 이 암세포에 대한 정보를 얘가 지금 획득을 하는 겁니다. 어, 암세포에 대한 세균, 저기 정보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B세포라는 건 뭐냐면은 T세포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서 특정 세균을 공격하는 게 이제 B세포인데 얘는 주로 이제 원거리 공격을 합니다. 어, 미사일처럼, 미사일처럼 미사일처럼 쏴서 공격을 해서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B세포고요. 음. 그다음에 NK세포라는 거는 직접 세균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군대로 말하자면 얘는 이제 정보 장교고, 그 요는 이제 포병이고, 음, 얘는 이제 보병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각각 하는 역할이 달리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T세포가 다른 이제 B세포들한테 이렇게 이제 이 암세포나 또 세균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전달받은 그런 이제 NK세포라든지 또는 B세포가 이 암세포 또는 세균을 공격해서 이제 사멸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작동을 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그냥 이런 정도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선천면역과 후천면역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건 뭐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다 뭐, 다 이해하거나 뭐, 다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몸은 선천면역과 후천면역이라는 두 가지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평소 혈액 속에서 온몸을 돌던 면역세포들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오는데 가장 먼저 싸움에 나서는 면역세포들이 대식세포와 호중구, 자연살해세포 등이다. 잠깐만요.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지? 이들은 병원체를 직접 공격하거나 정보를 얻고 감염된 세포를 공격한다. 이처럼 병원체 침입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면역 반응을 선천면역 혹은 자연면역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 몸엔 또 다른 면역 시스템이 있다. 나뭇가지들이 붙은 듯한 모양으로 수지상 세포로 불리는 면역세포는 외부 침입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그리고 면역기관인 림프절로 이동해 그곳에 모여있는 면역세포들에게 전달하는데 헬퍼 T세포라는 이름의 림프구가 그 첫 번째 주인공이다. 병원체의 정보를 받은 헬퍼 T세포는 사이토카인이라는 신호물질을 분비해 B세포에게 공격무기인 항체를 만들도록 지시하고 킬러 T세포도 활성화시킨다. 이를 B세포와 킬러 T세포는 특정한 침입자들을 정확하게 제거할 수 있는데 킬러 T세포는 직접적으로 병원체를 공격하고 B세포는 미사일 같은 항체를 발사한다. 이처럼 면역세포들의 소통과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면역 반응을 후천면역 혹은 적응면역이라고 말한다. 시간은 걸리지만 선천면역보다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어 시스템이다. 네, 이렇게 이제 선천면역과 후천면역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이렇게 면역 시스템들이 어떻게 이제 순차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그 이제 그 세균이 체내로 침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균이 침투하면은 1차적으로 선천면역이 발동한다 그랬죠. 그럼 이제 선천면역이 발동하는 이유가 이제 어떻게 이제 발동을 하게 되냐면, 이거를 왜 설명드리냐면요. 이게 알러지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알러지가 발생하는지를 이해하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우리 피부가 있는데, 자, 요건 이제 피부예요, 피부. 피부가 있는데, 자, 우리가 선천 면역에는 외부 방어 면역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외부 방어 면역을 이제 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균이 우리 피부를 통해서 이제 뚫고 들어오려고 이렇게 이제 시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지뢰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지뢰 같은 게 요게 이렇게. 요런 것들이 이렇게 그 있습니다. 마스터 셀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요 지뢰 같은 게 있는데, 이 세균이, 이 수용체, 지뢰 같은 걸 딱 밟으면은요, 그럼 마스터 셀이 펑 터져버리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마스터 셀이 펑 터지면은 이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세균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려고 시도를 하면은 요 수용체를 밟게 되고 이게 이제 지뢰처럼 펑 터지면은 이 마스터셀에서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음. 자, 이렇게 히스타민 분비가 되면은 자, 요렇게 이제 수용체를 건드리게 되면은 여기 깨지면서 이 안에 있던 히스타민들이 마스터셀에 있는 히스타민들이 이제 분비가 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그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거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똑같게 모양이 돼 있던 게 갑자기 이렇게 막 터져나가죠. 그러면서 뭐가 빠져나가죠. 요게 이제 히스타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수용체를 건들게 되면은 이와 같이 마스트셀이 부풀어 오르면서 터져갖고 여기서 이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분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세균이 수용체를 자극하게 되면은 이 마스트셀에서 히스타민이 분비가 됩니다. 음. 그러면 이 히스타민이 혈관의 세포를 넓게 해요. 자, 혈관 안에 뭐가 돌아다니죠? 이 혈관 안에 이 혈관 안에 뭐가 있냐면은 면역세포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혈관 안에 있던 면역세포가 밖으로 나와서 이 세균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혈관 안에 있으면은 잡아먹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혈관 밖으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혈관 밖으로 빠져나오게 하려니까 뭐예요? 히스타민이 혈관을 세포 사이를 넓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세포가 혈관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음. 자, 이렇게 면역세포가 혈관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 틈새로 백혈구가 이동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게 침투한 사멸을, 저 세균을 사멸시키는 이런 과정을 겪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세균이 수용체를 건드리면 마스트셀에서 히스타민을 분비해서 어, 혈관을 넓게 만들어주고 혈관을 넓게 만들어주니까 그 사이로 이렇게 그 백혈구와 같은 면역세포들이 빠져나와서 침투한 세균을 사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균이 다 사멸이 되면은 다시 어떻게 됩니까? 히스타민 분비가 줄어들면서 혈관벽도 다시 원상복귀가 되면서 이제 그 다시 정상화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혈관 사이가 넓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이제 세균이 감염이 되면은 그 부분이 이렇게 뻘겋게 이렇게 막 부풀어 오르죠. 그죠? 그게 뭐냐면 혈관벽이 이제 넓어지면서 거기에 발진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홍조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 염증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게 다 이제 히스타민이 분비가 돼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히스타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에 존재하고 있던 비만세포라는 녀석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침입자를 발견하면 히스타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침입자가 들어왔으니 일종의 경고 신호를 울리는 것인데 이렇게 분비된 히스타민은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혈류 속도를 느리게 만들고 혈관벽을 헐겁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헐거워진 혈관벽 사이로 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백혈구. 백혈구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먹어치우는 식균 능력을 가진 제법 덩치가 크고 강력한 방어군입니다. 보통 혈관 속에서 존재하고 있지만 이렇게 히스타민을 통해 혈관벽이 헐거워지게 되면 혈관에 아주 미세한 틈이 생겨 백혈구도 그 틈으로 나와서 침입자를 무찌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틈을 만들었다고는 하나 이렇게 덩치가 큰 백혈구가 어떻게 저 작은 틈을 통과할 수 있는 걸까? 사실 백혈구는 몸을 유연하게 변형하며 움직이는 아메바 운동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헐거워진 혈관벽 사이에 생긴 아주 작은 틈을 통해 쏙 빠져나와서 침입자들과 전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격전지는 혈관의 투과성이 높아져서 벌겋게 부어오르고 열이 나고 통증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염증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외부의 침입자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갑자기 생겨난 염증을 급성염증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방어수단입니다. 보통은 3, 4주 내에 침입자를 모두 소탕하여 부었던 부위가 자연스럽게 가라앉으며 소멸합니다. 그런데 외부의 침입자가 없는 상태에도 방어 시스템이 오작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체내에서는 강력한 염증 유발 물질인 사이토카인 같은 물질을 끊임없이 생성하게 되는데 이것을 만성염증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작동에 의한 만성염증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점막이나 피부를 뚫고 들어온 여러 가지 이제 그 세균을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면서
이제 그 백혈구가 가서 공격을 하도록 만드는 1차 면역이 발동된 다음에 그 특정 세균에 대한 2차 면역이 이제 그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자, 그럼 2차 면역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은 자, 수지상 세포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다리를 쭉쭉 뻗어갖고 이렇게 다리를 쭉쭉 뻗어서 우리 몸 속에 들어온 요 세균들을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놈들이 어떻게 생겨먹은 놈이고 또 어떤 약점을 갖고 있고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약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균의 특징을 알아내는 겁니다. 어떤 세균이 들어왔는지. 그래서 이 세균의 특징을 갖다가 T세포에다가 전달합니다. 요번에 들어온 세균은 어떤 색깔로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고 약점은 뭐다. 이런 걸 이제 T세포에다 전달해주면 이 T세포가 NK세포라든지 아까 베타세포라든지 이런 면역세포들한테 그 내용을 전달을 해요. 음. 자, 요번에 들어온 놈들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어떤 약점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공격해. 이렇게 명령을 주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것 중에서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요것만, 다른 거는 안 건드리고, 이 분석했던 초록색 그 세균만 선택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해서 죽여버리는 아주 강력한 면역력을 갖게 돼서 우리가 이제 병을 치료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후천 면역이에요. 음. 이 후천 면역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세균에 대항하기 위한 면역 시스템이고요. 그 특정 세균에만 작동을 하는 그런 면역 시스템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은 알러지란 무엇이냐? 이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이 알러지라는 게 면역 질환인데 왜 알러지가 생기는지 이걸 이제 그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1차 이제 방어 면역에 보면은 세균이 들어와서 수용체를 건드리면 히스타민이 분비된다 그랬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요아가 왜 자꾸 이렇게 되지? 잠깐만요. 자, 요와 같이 수용체를 박테리아가 건드리면 그 세균이 건드리면 거기서 히스타민이 분비가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세균 대신에 알러젠이라는 게 이 수용체를 자극하는 거예요. 알러젠. 세균이 아니에요. 이거는 알러지 유발 물질이에요. 음. 세균이 아니라 알러지를 유발하는 물질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알러지를 유발하는 물질이 수용체를 건드리면은 세균이 아닌 이 물질이 건드려도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는 게 알러지인데 이 이걸 치워야 되겠네. 잠깐만요. 이걸 여러분한테 나중에 또 공유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잘 보이게 해줘야지. 알러지 유발 물질. 자, 근데 이 알러젠이라는 거는 세균처럼 해로운 물질이 아니에요. 세균은 어떤 사람에게나 다 해롭고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알러젠이라는 거는 히스타민을 분비하게 만드는 알러지를 유발하는 물질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해가 되는 그런 물질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자면은 복숭아. 여러분 복숭아 먹으면은 몸에 해롭습니까? 그다음 고등어, 견과류, 그다음에 먼지, 각각류, 땀, 뭐 자극, 햇빛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런 거 다 누구에게나 이런 자극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자극이 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알러지를 유발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는 이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렇게 특정한 사람에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우리가 알러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로운 물질이 아닙니다. 어, 무해한 물질인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아까 세균이 들어왔을 때하고 똑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아까는 이게 세균이 수용체를 자극하는 건데, 지금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이 알러젠이 수용체를 자극했어요. 음.
그러면은 똑같이 세균이 자극한 것처럼 히스타민이 분비가 돼요. 자,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면 아까 뭐라 그랬죠? 혈관이 확장된다 그랬죠. 이렇게 그 틈이 생긴다 그랬죠. 그걸로 백혈구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쵸? 음. 자, 그래서 혈관 세포 사이가 넓어지면서 혈관 투과성이 증가되면서 백혈구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면역 세포가. 어. 그래서 이 면역 세포가 나왔는데, 어. 자, 면역 세포가 혈관 밖으로 나왔어요. 음. 자, 그래서 세균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세균이 없어. 세균이 없어요. 왜? 알러젠이 사기를 친 거거든. 얘가 세균인 것처럼 속은 거거든, 지금요. 그래서 면역 세포가 나왔는데 세균이 없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세균을 찾아다녀야 되겠죠. 세균을 죽일 때까지는 얘네들이 후퇴를 못 하는 거야. 그죠? 세균을 죽일 때까지는 어떻게든지 막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세균이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속 세균을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음. 이렇게 세균을 찾아다니는 동안에는 계속 어떻게 됩니까? 혈관벽 사이가 넓어져 있단 말이죠. 어. 그러니까 이게 혈관벽 사이가 오랫동안 넓어져 있으니까 부어오르고 반려 가려움증이 이게 이제 오랫동안 오래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뭐야? 만성염증이라는 거죠. 이렇게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알러지라 그런다. 어. 그러니까 알러지라는 건 뭐야? 쉽게 얘기하면은 알러젠을 알러젠을 병원체로 오인하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어. 근데 이 알러젠은 몸에 해로운 성분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만 이 알러젠을 병원체로 오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이런 알러젠을 병원체로 오인을 하게 되느냐? 아, 이제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요건 좀 이제 그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냥 그 결론적으로 면역이 떨어져서 그렇다. 이제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이제 그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T세포에 이제 TH1, TH2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TH1은 세균에 저항하는 T세포고요. TH2는 기생충이라든지 꽃가루, 동물털 같이 이종 단백질. 그 이종 단백질이 뭐냐? 인체에 없는 외부에서 유입된 단백질이에요. 음. 자, 이렇게 이종 단백질이 들어왔을 때 항원을 생산하는 그 T세포가 TH2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TH2가 이런 기생충이나 꽃가루나 동물털 같은 것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은 B세포라고 해서 요 지금 미사일 같은 거 있죠. 아까 수용체. 수용체를 만드는 B세포를 활성화시켜요. 그러면 요 수용체가 뭐냐면 바로 IgE라는 항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든지 호산구라든지 호염구, 아까 그 기생충에 반응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호산구라 그랬죠. 그쵸? 호산구 면역세포라 그랬죠. 그 다음에 염증에 반응하는 게 뭐라 그랬죠? 호염구 면역세포라 그랬죠. 그쵸? 이런 호산구나 호용구 면역세포들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기 위해서 IgE 항원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알러지가 있는 사람한테는 호산구 수치가 높다. 또는 호염구 수치가 높다. 또는 IgE 항원 수치가 높다.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IG 항원 수치가 높다라는 말이나 호산구, 호용구 수치가 높다는 말이나 똑같이 다 뭐예요?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음. 자, 이렇게 항원을 생산하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지방세포에 가서 박혀갖고 얘네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 수용체가 되는 거예요. 수용체가. 그러니까 요걸 밟으면 뭐가 터져 나와요? 요걸 밟으면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는 요런 수용체를 만드는 게 요 TH2라는 거죠. 음. 근데 이게 세균에 대해서 요런 IG 항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세균에 대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알러젠에 대한 항원을 만들어 주는 거죠. 어. 음. 그래서 알러젠에 대해서 히스타민을 분비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되냐면은 자, TH1 세균에 저항하는 T세포 면역과 TH2 기생충이나 꽃가루 같은 이종 단백질에 대항하는 이 면역의 균형이 잡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세균에 저항하는 면역, TH1 면역이 떨어진다. 세균에 저항하는 면역이 저하가 되게 되면은 이 기생충이나 꽃가루 또는 이종 단백질에 대항하는 면역이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게 상승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잠깐만요. 누가 여기다 낙서가 생겼네. 잠깐만요. 이거 내가 만든 건가? 잠깐, 이게 아니, 헷갈리네. 음. 자, 얘가 이제 그 우수해지면은 결과적으로 얘가 뭐다? 히스타민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함으로써 알러지가 발생한다. 즉,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TH2가 우세해서 그러는 건데, 이 THT가 우수해진 이유가 뭐다? 세균에 대한 면역이 저하돼서 그런다. 그러니까 세균에 대한 면역이 저하되면은 TH2가 우세해지면서 알러지가 발생한다. 즉, 무슨 얘기냐?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은 면역이 저하됐다.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마는 거죠.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마는 거예요. 면역이 저하되면 알러지가 생긴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응? 뭐 이런 복잡하게 생각하기 싫으면은 그냥 간단하게 면역이 떨어지면 알러지가 생긴다. 간단하죠. 그게 제일 간단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내부에는 이런 복잡한 시스템이 이제 그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면역이 떨어지면 알러지가 생긴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음. 자, 알러지 발생 원인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설명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그 간단하게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중 인터루킨4는 B세포를 활성화시켜 특정 알레르겐과 반응할 수 있는 IgE 항체를 많이 만들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IgE 항체는 비만세포 표면에 붙어있게 되는데 항원이 우리 몸에 들어와 비만세포 표면에 IgE와 결합하면 히스타민이 분비돼 알레르기 증상이 유발되는 것이다. 보통은 TH1과 TH2가 균형을 이루면서 정상 면역을 유지한다. 하지만 진먼지 진드기, 반려동물 털, 꽃가루 항원과 반응하는 알레르기 체질을 가진 사람은 이 균형이 깨져 TH2 면역으로 치우침이 나타나고 알레르기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네. 이와 같이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다? 이종 단백질에 대한 면역이 세균을 방어하는 세균 면역보다 더 우세해져서 생기는 거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면역이 떨어져서 생기는 거다. 모든 알레르기는 전부 다 원인이 뭐다? 면역이 떨어져서 생기는 거다. 그렇다면은 알레르기는 뭐다? 면역을 올려주면 된다. 간단한 거예요. 면역을 올려주면 알레르기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알러지나 알레르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알러지는 미국식 발음이고, 알레르기는 독일식 발음입니다.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의학적으로 원래 이제 그 독일식 발음을 사용하는 거를 표준어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알레르기가 표준어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뭐
미국에서 공부한 박사님들이 많아서 주로 이제 그 미국식 발음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알러지라고 지금 보통 이렇게 그 습관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알레르기라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러지가 생기게 되는데 알러지가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알러지가 있느냐? 대표적인 게 음식물 알러지. 특정한 음식을 먹게 되면은 두드러기가 발생한다든지, 호흡곤란이 온다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땅콩 알러지 같은 이런 견과류 알러지. 그다음 새우나 게나 이런 거 먹으면 두드러기나 호흡곤란이 오는 각각류 알러지. 그다음 복숭아, 고등어 이런 음식에 대한 알러지가 있죠. 그다음에 피부 알러지는 피부에 접촉되는 자극성 있는 성분에 반응하는 그런 피부 알러지인데 여기에는 아토피, 그다음에 습진, 접촉성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 이게 전부 다 알러지입니다. 알러지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러지 종류가 어떤 거다 이걸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 이건 원인이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떤 원인이에요? 면역이 떨어져서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물 알러지, 피부 알러지 이거 다 면역이 떨어져서 생기는 건데 아토피, 습진, 접촉성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 이게 전부 다 알러지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게예요. 똑같은 병이다 이런 뜻이에요. 똑같은 병이다. 말만 다르지. 묘기증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피부에 자극을 가하면 피부가 도드라지게 올라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피부에다가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톡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피부가 올라오죠. 요렇게 이제 피부가 자극을 주면 이렇게 올라오는 요것도 묘기증이라고 하는 건데 요것도 알러지예요. 어? 그다음에 호흡기 알러지, 꽃가루라든지 찬바람, 먼지에 반응해서 생기는 이게 이제 비염이라든지 천식, 꽃가루 알러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호흡기 알러지고요. 그다음 콜린성 알러지는 땀이 나거나 샤워를 하면은 몸에 빨긋빨긋하게 발진이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나팔릭시스 같은 것들은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몸이 가렵고 발진이 생기는 거. 그다음 이제 수인성 알러지 같은 경우에는 물이 닿으면 가렵거나 발진이 생기는 거. 이렇게 전부 다 알러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알러지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 굉장히 많은데 이런 알러지의 요인이 되는 것들이 어떤 사람은 꽃가루고 어떤 사람은 뭐 아토피고 어떤 사람은 견과류고 다 이렇게 원인이 모두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다 뭐 때문에 생기는 거다? 이런 것들이 다 뭐 때문에 생기는 거다? 면역이 저하돼서 생기는 거다. 간단한 거예요. 어,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뭘 알아야 되느냐? 아, 이런 게 알러지구나. 이게 다 알러지구나.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아토피도 알러지고, 습진도 알러지고, 비염, 천식, 꽃가루 알러지가 다 알러지구나. 어, 땀이 나서, 땀이 나면 몸에 발진이 일어나는 것도 이것도 알러지구나. 이런 게 알러지다. 이런 것만 알면 되고, 그 알러지는 면역이 저하돼서 그런 거구나. 이것만 머릿속에 딱 넣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음. 자, 이런 알러지가 이제 발생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렵고 막 염증이 생기고 그러니까 병원을 가잖아요. 자, 그럼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해주느냐? 첫 번째 항히스타민제를 놓줘요. 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항체가 들어왔을 때, 알러젠과 같은 항체가 들어왔을 때, 그게 수용체를 자극하면은 히스타민이 분비가 된다 그랬죠? 그쵸? 그 히스타민을 분비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억제해주는 겁니다. 그 히스타민 분비를 억제해주니까 히스타민이 분비가 안 되니까 혈관이 확장이 안 되겠죠. 혈관이 확장이 안 되고 면역세포가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염증 반응이 완화되는 거죠.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항히스타민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문제는 뭐다? 이 히스타민이라는 게 병원균을 막기 위해서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 히스타민을 분비해서 병원균이 몸속에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분비가 되는 건데 이걸 분비를 못하게 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러지는 사라질지 몰라도 병균이 쉽게 우리 몸속에 침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2차 감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토피 환자들이 대부분 이 항히스타민제 때문에 2차 감염에 의한 염증이 생기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막 긁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 상처가 나고 그리고 세균이 감염이 쉽게 되는 거죠. 왜? 항히스타민제를 맞았으니까.
그럼 더 큰 염증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돼. 더 큰 염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항히스타민제를 병원에서 주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테로이드의 연고 같은 걸 주는데, 이것들은 염증 반응과 간염증을 일시적으로 완화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확장된 혈관을 다시 이제 수축시켜주고,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혈관이 느슨해지고 혈관 손상이나 영구적인 홍조반 현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데는 좋습니다. 그렇죠?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는 아주 좋아요. 빠르게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알러지 반응이 뭐 때문에 생긴 거죠? 면역이 떨어져서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면역을 올려준 게 아니네. 그러니까 알러지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알러지가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증상만 완화된 거다. 그러니까 병원 약을 쓸 때는 증상이 완화됐다가 병원 약을 쓰지 않으면은 다시 증상이 다시 발생하고 이걸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치료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어? 어.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가면은 이 증상이 완화되니까 치료가 된 걸로 착각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열치열법이 이제 뭐냐면은 알러지 물질에 익숙해지도록 유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피부 테스트를 해갖고 어떤 물질에 알러지를 유발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알러지 유발 물질을 아주 약하게 희석을 해서 거꾸로 인체에 주입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알러지 유발 물질에 몸이 익숙해지게 되거든요. 아, 이거는 보니까 알러지가 내가 이렇게 그 히스타민이 그 세균인 줄 알고 히스타민을 계속 분비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세균이 아니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괜찮아. 이제. 그래서 이제 알러지 반응이 없어지는 거죠. 어.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특정 알러지에 대한 알러지 반응은 사라지지만 이 알러지 반응을 유발한 면역은 그대로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다른 물질에 대한 알러지가 또 생긴다는 거예요. 어. 특정 물질에 대한 알러지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물질에 대한 알러지가 생겨요. 왜? 알러지가 생기게 된 원인은 아직 안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병원 치료는 결과적으로 원인 치료가 아니다. 어, 병원 치료는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거지 원인을 치료해 주는 게 아니다. 그럼 원인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된다? 세균에 대한 면역을 올려주는 방법밖에 없다. 근데 그거는 병원에서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누가 해야 돼? 면역 올리는 건 본인이 해야 돼요. 본인이. 어. 그러니까 완치를 하기 위해서는 면역을 정상화시켜 줘야 돼요. 근데 이건 누가 해야 됩니까? 이거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자, 이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알러지가 생기면 병원에 가서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계 연고받고 또 괜찮아지면 그냥 생활하다가 또 생기면 또 가서 하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반복하게 되면 결국 피부가 다 망가지게 돼요. 음. 치료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그죠? 음. 자, 그러면은 모든 알러지가 공통적으로 뭐 때문에 생긴다? 면역자 때문에 생긴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면역을 올려줘야 된다는 거죠. 이러면 모든 알러지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알러지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굉장히 그 알러지 종류가 많았잖아요.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이제 엘로프리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이제 아연 같은 게 많이 들어있어서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면역세포 이런 것들을 생산을 촉진해주는 그런 성분들이 여기 엘로프리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레이시맥스는 히스타민 분비를 조절해주고 면역을 증진시켜주고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G3는 면역 생성 물질과 정상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주고, 그다음 메타나 프로바이오틱스는 이 소장에서 면역 세포를 훈련을 시키거든요. 소장에서 면역 세포를 훈련을 시키는데, 자, 이 훈련이 뭐다? 알러젠이 해로운 물질이 아니다라는 거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교육이 잘 되려면 소장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이 소장이 건강하려면은 이런 메타나 프로바이오틱스와 같은 유산균, 유산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균을 먹어서 소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면 소장의 면역세포들이 알러진이 해로운 물질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나중에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먹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알러지도 없어지고 면역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좋은 이제 그런 어, 그 저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자 소장 같은 데를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어, 그 뭐랄까 그 타월 같이 미세한 이렇게 그 돌기들이 있거든요. 이 돌기들 보면 이게 육모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육모 안쪽에 있는 게 전부 다 면역세포들이에요. 우리 면역세포의 70%가 바로 이 소장에 면역세포의 70%가 소장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를 받는다? 훈련을 받는다. 여기서 훈련을 받기 때문에 이 면역을 제대로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유산균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 그래서 우리가 유산균을 반드시 알러지에는 꼭 먹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드시면 근데 이제 얼마를 먹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이 계시는데 이게 사람마다 틀려요. 사람마다 틀리는데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를 꾸준히 드셔야지만 면역이 올라가고 알러지가 제대로 어, 없어집니다. 뭐 아토피를 비롯한 모든 알러지가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좀 꾸준히 드셔야 돼요.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지금 이제 알러지에 대한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니까 알러지의 원인과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알러지가 해결이 될 수 있는지, 그다음 병원 치료로서는 해결이 쉽지가 않다. 이런 거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이제 그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이것도 면역 질환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도. 자, 그럼 자가 면역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자, 이제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우리 방어 면역 중에서 T세포 면역이라는 게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 T세포라는 거는 암세포나 또는 세균 같은 거를 발견을 하게 되면은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이렇게 암세포 같은 걸 발견하면 T세포가 여기다가 사이토카인 같은 걸 분비한다. 자, 그러면은 이 사이토카인이 묻어있는 그 세포들을 이 NK세포, 킬러 세포들이죠. 이런 것들이 공격을 해서 세균이나 암세포를 사멸시켜버리는 거죠. 파괴시켜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게 이건 통제불능 상태인 면역세포를 담은 귀한 영상입니다. 면역세포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물질을 계속해서 배출하고 있죠. 이 물질 때문에 다른 면역세포들도 과한 자극을 받고 해가 되지 않는 것들까지 공격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이렇게 사이토카인이라는 거를 T세포가 분비해서 그 암세포나 세균을 잡아먹도록 만들어주는데 이 T세포가 너무나 과잉 반응을 하게 되면은 이 사이토카인을 무분별하게 마구 이렇게 분비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어, 이렇게 되면은 암세포나 세균 이외에 정상적인 세포까지 우리 면역세포가 공격을 하게 된다. 이게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그래서 T세포가 과잉 반응을 하는 이게 T세포가 과잉 반응을 하는 이게 바로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어, 얘가 무분별하게 사이토카인을 마구 분비하고 다녀서 정상적인 세포까지 다 공격하는, 면역세포 공격해서 파괴시키는 이런 질병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자가면역 질환도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자, 류마티스 관절염 대표적인 거죠. 여기 관절염 중에서 퇴행성이 아니라 류마티스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 그 면역세포가 우리 관절을 공격하는 건데 전신의 모든 관절을 다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관염이라든지 강직성 척추염이라든지 이렇게 또 따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관련된 질병들이에요. 요거는 면역세포가
전신의 관절을 공격해서 생기는 질병들을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 또는 혈관염, 간익성 척추염 이렇게 이제 그 병명을 붙이고요. 그다음 루푸스라든지 건선이라든지 백반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피부를 공격해서 생기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그다음 메니에르병은 귀 속에 있는 평형광각, 우리가 서 있다 또는 이렇게 몸이 기울여져 있다, 몸이 회전을 한다 이런 걸 느끼게 하는 평형광각이 있거든요. 이거를 공격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느끼지 못해서 어지럼증을 느끼게 만들어주고 하는 게 메니에르병. 이거는 평형광각을 기관을 공격해서 생기는 자가면역 질환을 우리가 메니에르라고 그러고요. 베체트병이라는 거는 면역세포가 위나 소장을 공격해서 위나 소장에 궤양을 일으키거나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을 베체트병이라고 그러고요. 크론병은 모든 소화기관, 그러니까 위나 소장뿐만이 아니라 대장, 그다음에 뭐 식도, 그다음에 또는 또 그 입, 이런 모든 소화기관을 공격해서 궤양이나 염증을 일으키는 걸 크론병이라고 그러고요. 또 다른 병으로는 셀리악병 또는 궤양성 대장염 이렇게도 또 얘기하는 그런 그 따로 또 병명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다음 그레이브스병이라는 거는 면역세포가 갑상선을 공격해서 갑상선 항진이 생기는 경우를 그레이브스병이라고 그러고요. 하시모토병 같은 경우에는 면역세포가 갑상선을 공격해서 갑상선 저하가 생기는 경우에는 하시모토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거는 근육을 공격해서 근육을 이제 그 굳게 하거나 하는 건데 다발성 근육염이라고 또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쇼그렌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침샘이나 눈물샘을 공격해서 구강건조증이나 안구건조증을 유발하는 경우 그때는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그러고요. 근데 자가면역성 간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간세포를 파괴시켜서 염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형당뇨, 췌장세포를 공격해서 췌장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면 일형당뇨가 후천성 일형당뇨가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에디슨병 같은 경우에는 부신을 공격해서 우린 부신 피질이 이제 분비가 되지 않아서 생기는 질병 이런 것도 에디슨병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병들이 말은 다 이렇게 병에 따라서 이름을 지었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원인이 뭐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원인은 한 가지예요. 원인이 뭐다? T세포가 과잉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분비한다? 히스타민이라는 히스타민 저기 사이토카인을 무분별하게 분비한다. 그래서 그게 관절을 공격하면 류마티스 관절염, 피부를 공격하면 루푸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이렇게 많은 병을 이렇게 막 이름을 지어놨지만 우리는 뭐만 알면 된다? 요거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가면역 질환은 뭐다? T세포가 과잉 반응을 해서 사이토카인을 무분별하게 분비해서 생기는 거다. 요거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T세포는 왜 과잉 반응을 하게 될까? 어, 극심한 스트레스가 아주 심한 경우에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의 스트레스가 생기게 되면은 T세포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막 그냥 내가 죽고 싶다. 난 죽어야 돼. 죽고 싶어. 왜 살아 내가 막 이렇게 막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뇌에서 어떻게 됩니까? 야, 주인이 죽으랜다. 우리 죽자. 그러고선 T세포한테 야, 우리 다 죽어 그냥 다 부셔버리고 말어. 이거 성질 내는 거예요. 그럼 T세포가 야, 오케이 알아서 다 부셔. 그러고선 막 그냥 막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어. 이게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에 의한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두 번째는 소장에 있는 크로스토리듬균이 부족한 거예요. 이 크로스토리듬균이라는 거는 소장에 살고 있는데 얘가 이제 뭐를 이제 얘가 분비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왜 안 나오지? 잠깐만요. 어? 음. 이 크로스토리듬 어? 오늘 왜 이러지? 잠깐만요. 이 크로스토리듬균이 분비하는 물질 요걸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어, 호스트 바이오틱스라고 그래요.
자, 이 해가 분비하는 물질이 조절 T세포의 생산을 촉진하는 겁니다. 그럼 이 조절 T세포는 과잉 반응하고 있는 T세포를 진정시키는 작용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에 크로스토리듬균이 부족해지면은 결과적으로 과잉 반응하는 T세포를 진정할 수 있는 조절 T세포 생산이 적어지면서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어. 그래서 주로 이제 육식 위주로 이제 식사를 하거나 항생제 같은 거를 주기적으로 맞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장내 미생물이 다 죽어버리고 장내 이제 그 마이크로바이옴 총이 이제 망가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크로스토리듬균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나빠지면서 크로스토리듬균이 적어져서 결과적으로 어, 그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는 거죠. 이 두 가지 원인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에는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그다음에 장내 미생물을 정상화시키면은 완치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있네요. 음식을 먹으면서 바쁘게 뭔가를 배출합니다. 온몸에 메시지를 보내는 데 사용되는 정보 전달 분자입니다. 이때 보내는 메시지는 진정하라죠. 이 정보 전달 분자가 장의 벽을 통과해 들어갑니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동그란 물질은 장을 보호하는 면역세포들이죠. 면역세포가 메시지를 전달받고서 변신합니다. 우리 면역 체계를 감독하는 조절 T세포로 탈바꿈한 것. 장 속의 클로스트리딘이 정보 전달 분자들을 전달하면 우리 면역세포를 억제하는 조절 T세포가 생성되죠. 새로 태어난 조절 T세포는 장에서 훈련받은 면역세포와 마찬가지로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다가 조절 T세포가 날뛰는 면역세포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세포가 비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걸 감지하고 사태를 진정시킵니다. 네, 이와 같이 장내 크로스토리듬균이 분비하는 물질들이 조절 T세포를 생성을 촉진시키고 이 조절 T세포들이 돌아다니면서 과잉 반응하고 있는 T세포들을 이제 그 진정시키면서 자가 면역 질환을 완화시켜 줄 수가 있는 거죠. 어.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은 아까 이 자가 면역은 두 가지 가장 큰 게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극심한 스트레스, 그쵸? 음. 두 번째, 장내 크로스토리듬균의 결핍. 이 두 가지가 자가 면역의 가장 큰 원인이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기 위해서는 코티트롤이라는 그 제품이 있는데, 이게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그다음에 이제 유스라는 건 뭐냐면은, 면역 시스템을 지금 이제 그 과잉 반응하고 있는 면역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이렇게 그 면역 시스템을 정상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그 유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G3, 이거 면역 물질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여기 장내 미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음, 먹이 성분을 이제 그 공급해주는, 그게 이제 G3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메타나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것들은 뭐냐면 이제 소장의 미생물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유산균들이에요. 이게요. 강력한 유산균들입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것들을 먹게 되면은, 요렇게, 요런 걸 먹게 되면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클로스트리디움균의 성장을 촉진시켜주고, 함으로써 이제 자가면역 질환을 완화시켜주는데 도움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자가면역 질환은 면역을 올려주는 제품을 먹으면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이건 자가면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어, 아토피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라 했습니까? 그런 거는 알러지라 그랬죠? 알러지는 면역을 올려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자가면역은 면역 올려주면 안 돼요. 면역 올려주면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증상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하고 알러지는 정확하게 어떤 게 자가면역 질환이고 어떤 게 알러지다. 이걸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반대로 쓰면 큰일 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자가면역 질환하고 이제 그 알러지에 대해서는 그 병명을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어떤 게 알러지고 어떤 게 자가면역 질환인가를 잘 보고 제품을 잘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면역에 대한 이제 그 얘기를 다 드렸고요. 혹시 제가 강의하는 내용 중에서 잘 이해가 안 되든지 또는 이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요즘은 알러지가 있는 어린이들이 되게 많아서요, 주변에. 네, 네. 아이들은 어느 정도의 용량을 먹으면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유아들이나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요. 자, 요새 이 알러지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어, 최근, 특히 이제 아토피 같은 게 이제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식사의 서구화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햄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이런 육류를 많이 먹고, 채소를 많이 안 먹는다는 이거예요. 옛날 우리 아이들은 어땠습니까? 먹을 게 없어갖고 전부 다 채소 같은 걸 먹었잖아요. 그때는 알러지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어, 알러지란 병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식사의 서구화가 되면서 이러면서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면역이 저하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러지를 유발시키는 게 있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두 번째는 최근에 뭐가 많냐면은 자연분만이 아니라 자연분만이 아니라 그 뭐죠? 그 강제분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분만 촉진제, 촉진제를 맞잖아요. 그렇죠? 어. 네. 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양수에는 뭐가 있냐면은요. 양수에 다량의 유산균이 있습니다. 이 다량의 유산균이 왜 양수에 포함되냐면 여성의 질에는 여기 질 유산균이 있어요. 이 질에 있는 유산균들이 양수에 포함이 돼서 그래서 다량의 유산균들이 양수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자연분만을 하게 될 때 양수가 터지면서 양수의 물을 태아가 삼킵니다. 그래서 이게 최초 면역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유산균이 들어가는 거죠. 아까 우리 면역세포의 70%가 모여있다 그랬잖아요. 그 장에 이제 이 유산균이 들어가면서 최초 면역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건데, 이거를 촉진제를 이용해갖고 강제 분만을 시키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양수를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면역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식사가 서구화되면서 면역이 저하돼서 결과적으로 이런 아토피와 같은 이런 질병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두 번째가 굉장히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요즘 엄마들이 이렇게 배 아프면서 낫기가 싫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좀 빨리, 저 통증을 줄이고 빨리 낫기 위해서 촉진제를 맞고 그리고 아이들을 빨리 분만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뭐든지 자연적으로 하는 게 가장 건강한 거예요. 자연적으로 하는 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유아 같은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 좀 다르지만 엘로프리를 하루 한 알, 그 다음에 G3 이걸 소주 잔으로 하루 한두 잔. 나이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좀 4살 이상 되면 2잔 먹이면 되고 4살 이하는 뭐 한 잔 정도 먹이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키즈 유산균 그리고 점검을스 이런 걸 먹이면 되고요. 청소년의 경우에는 그냥 그 라이프팩틴 그 다음에 엘로프리 이건 뭐 하루 한두 알 먹으면 됩니다. 그 다음 레이시맥스 하루 한 알.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바이오틱스나 메타. 이렇게 먹어주면 돼요. 음. 라이펙틴 대신에 G3를 먹어도 되고요. 이렇게 먹어도 되고. 요거 이제 편의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 어, 네, 그, 건, 건강, 아니, 지금 보조제를 복용하는 데 있어서요, 사람들이 조금 더 효과를 좀 잘 보려면은 식전에 먹어, 식후에 먹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일회를 뭐 시간 텀을 어떻게 줘. 그런 것까지 좀 신경을 쓰는데 전체적으로 뭐 규정 같은 이렇게 크게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나요? 네. 먹는 시간대나 뭐 이런 거요? 이 병원약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병원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장에 굉장히 큰 부담이, 장과 간에 큰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병원약의 경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식후 30분 후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간과 장의 부담을 적게 주는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병원약은 식후 30분에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파마넥스 제품의 경우에는 이거는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소들이에요. 네. 자, 이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 영양소는요. 자, 영양소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매크로 영양소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마이크로 영양소라는 게 있어요. 이 매크로 영양소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식품에 포함된 영양소를 얘기해요. 어떤 게 있죠? 비타민이라든지 음, 네. 아미노산, 미네랄, 그다음에 유산균, 오메가3 이런 것들 우리가 매크로 그 영양소라고 그러고요. 마이크로 영양소라는 건 뭐냐면 식품에 포함되지 않은 식품에는 없는 영양소를 얘기해요. 자, 예를 들자면은 인삼에 들어가 있는 사포닌이라든지 홍삼에 들어가 있는 무슨 그 진세노사이트라든지 뭐 동충하초 같은 데 들어가 있는 뭐 코딥세틴4라든지 또는 뭐 버섯류의 차가버섯이라든지 상황버섯, 영지버섯 같은 데 들어가 있는 뭐 트립토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일반 식품에서 먹을 수가 없어요. 자, 요런 것들은 질병 치료에 영향을 주는 질병 치료를 촉진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부 다 어떤 거예요? 식품에 들어가 있는 영양, 쉽게 얘기하면 식품이나 또는 먹을 수 있는 약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쵸? 네. 어. 그러니까 병원약하고는 달라요. 병원약은 얘네들은 합성한 화학 물질이에요. 근데 파마넥스 영양소는 뭐예요? 자연 식품이나 약초에 들어있는 천연 물질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밥 먹는데 밥 먹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니죠? 우리 먹고 싶을 때 먹어도 아무 문제 없죠. 그죠? 그 네. 다음에 우리가 한약을 먹을 때 한약 먹는 시간이 따로 있나요? 따로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특별히 먹는데 아무런 그 제약이 없어요. 식후에 먹든 식전에 먹든 상관이 없어요. 먹는 시기는 아무 때나 먹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 네.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조심해야 될 거, 그러니까 주의한 게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이제 맞춰야 되는 것도 있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유산균 같은 경우, 유산균 같은 거는 산에 약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언제 피해야 되냐면 산이 개장 많이 나올 때가 언제냐면 식 식사 바로 직후, 식사 바로 직후에 위산이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유산균은 식사 직후를 피해야 돼요. 자, 요거 조심해야 되고요. 자, 딴 거는 그렇게 특별하게 조심할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위염이 있거나 또는 이제 그 교감신경이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은 식전 공복에 먹으면, 어, 구토가 난다든지, 어지럼증이 생긴다든지, 또는 심근한, 그러니까 그 심장이 이제 그 빨리 뛴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호흡곤란이 온다든지, 식은땀이 난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식후에 복용을 해야 되겠죠. 음.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유스라든지, 또는 알스케어드라든지, 또는 이제 뭐 TR90의 이제 점프스타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에이지락이거든요. 에이지락 성분이거든요. 음. 자, 이 에이지락 성분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 영양의 종류와 배합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에이지락 성분들은 공복에 먹어야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음. 그러니까 얘를 먹고 30분 정도는 아무것도 안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어. 그러니까 공복에 먹고 30분 정도는 아무것도 안 먹고 놔두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조심하면 나머지는 뭐 아무 때나 먹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한꺼번에 다 같이 먹어도 되고 뭐 전혀 관계 없어요. 박사님, 제가 TR90 점수를 할 때, 네. 처음에 접스tat을 먹었는데, 딱 그 구토 어지럼증, 식은땀 나고 이 증상이 있었거든요. 네, 근 위염이나 교감신경이 예민하셔서 그래요. 그럴 경우에는 자, 그럴 그냥 때는 이제 식후에 먹어야 돼요. 공복에 먹기 어렵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식사 후 2시간 반 지난 다음에. 음. 예, 그럴 때는 이제 식후에 복용할 때, 이럴 때 만약에 에이즈락의 경우에는 식후 2시간 30분 이후. 그렇게 하면 돼요. 한 3일 버티니까는 사라지기는 했는데, 음. 그 이제 증상이 있었는데, 익숙해지니까, 그렇죠. 네네. 네. 그러면 위험기보다는 교감신경이 예민하셔서 그래요. 아, 문장민 사장님 좀 예민하시죠? 어, 이 아니에요? 증상이 있으면 그런 거라고 그래서 알게 됐죠. 예,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예민하다는 게 있잖아요. 신경질적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런 의미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위나 소장 같은 거는 자율신경이거든요. 네, 자율신경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 혼자서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쵸? 근데 이런 걸 갖다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잘 하는데 교감신경이라는 건 뭐냐면 뇌가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뇌가 관여를 하는 겁니다.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소장이나 위가 지금 자기 혼자 잘 움직이고 있는데 뇌가 관여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승질이 나는 거야. 자기 혼자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네, 관여를 하냐 이거지.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위산 분비가 증가가 되고 위의 활동이 저하되는 거예요. 그건 선천적인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뇌가 자꾸 이렇게 이런 걸 건드린다는 뜻은 뭐냐면은 예민하다는 뜻이에요, 성격이. 그러니까 뇌의 활동이 많은 거지. 걱정이 많은 거지. 염려가 좀 아, 많고.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은요. 음, 네, 조그만 일에도 염려가 막 걱정이 되고 잘 안 될까 봐 걱정이 되고 이렇게 남들은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이렇게 뇌가 자꾸 이렇게 그 뭔가 관여를 하려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교감신경이 예민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의력, 이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 덜렁대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조심하고 항상 뭐가 잘못될까 봐 내가 염려하고 이런 뜻이니까 뭐 성격에 따라 조금 다른 건데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을 때 교감신경이 예민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경우에 위나 소장의 기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좀 많다 이거죠. 어, 아, 음. 이게 사람마다 뭐 다 다르니까 그게 나쁘다 좋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음. 네, 오늘 질문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온다 그러는데, 뭐, 남부지방에는 비가 안 오는 모양이에요. 근데 어쨌든, 주말까지 비가 많이 온다 그러니까 비 조심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